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던 한국 민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희로애락이 바탕이 된 이야기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공감되고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하죠. 어느새 기분 좋게 잠들어 버리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립 장군과 처녀 귀신. 권판서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권판서는 첫째 딸의 배필을 찾던 중 한음을 보고는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얼른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사위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정에 벼슬 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살펴보니 신립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인상이 좋고 나중에는 꼭 훌륭한 대장이 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판서는 신립을 둘째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신립이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노루 한 마리를 쫓아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아주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날도 저물어 어딘지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당황한 신립이 두리번거리다 보니 저 건너편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에 사람 사는 집이 있는 모양이다. 일단 저기라도 가보자. 신립이 반짝이는 불빛만 보고 찾아가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웬 집인가 싶었지만 우선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이보시오, 주인장. 신립이 사람을 찾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기척이 없었습니다. 또 대문 하나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부르니 안채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나는 새도 잘 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루 사냥을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신립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붙였지만 여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손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에는 손님이 주무실 방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립은 다시 사정하였습니다. 처마 밑이라도 산속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헛간이든 어디든 좋으니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자는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저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후회하다니요. 이 댁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신립이 자꾸 물으니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본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언제인가부터 세상에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우리 가족은 난리를 피하려고 이 산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일하던 노비 하나가 자기 힘센 것만 믿고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비는 다른 노비들과도 싸워서 여러 노비가 집을 나가게 하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이 집안을 차지해 버렸답니다. 아이고 저런, 큰일이 있었군요. 여자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노비가 전부터 계속 제게 자기 부인이 되어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버지도 이 노비 때문에 돌아가시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노비가 집에 찾아올 것이고 저는 그 전에 자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손님을 집 안에 들일 수 있겠습니까? 눈물 지으며 이야기하는 여자를 보고 실립은 대뜸 소리쳤습니다. 그런 사연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런 일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비는 언제쯤 온답니까? 그 노비는 저 고개 너머에 자기 집을 따로 짓고 사는데 밤이 깊은 시각이 되면 찾아옵니다. 실립은 알았다고 하고 여자에게는 벽장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립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방 안에 앉아 문틈으로 내다보며 노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자가 말한 그 시간이 되니 덩치가 큰 남자가 집 안에 들어오더니 여자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여자가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하자 노비는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줄로 알고는 술을 잔뜩 먹고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숨어있던 실립은 그때를 노려 화살을 탁 쏘았습니다. 노비는 화살을 정통으로 맞아 고꾸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립이 그 집을 나서려는데 여자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난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저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부리셔도 좋고 소실로 들이셔도 좋습니다. 이 산속에 저 혼자 살게 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러자 실립은 여자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낯선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자가 몇 걸음 더 따라오려 매달렸지만 실립은 그저 앞만 보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정 그렇게 가시려거든 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집을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오. 실립은 여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을 타고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자가 있던 집 쪽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고 여자가 지붕 위에서 실립을 소리쳐 부르더니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실립은 그 장면을 보자 그만 아찔한 게 눈앞이 캄캄했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립이 사냥에서 돌아오고 며칠 뒤에 권판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실립이 권판서의 생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섰더니 권판서가 실립을 보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자네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한 게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겠나? 실립은 며칠 전 사냥을 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권판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자네는 크게 될 인물은 못 되는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지. 여자를 그렇게 혼자 두고 여자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냥 왔단 말인가? 내가 참 사람 잘못 보았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실립은 무가에 급제하여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와 큰 난리가 났습니다. 실립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조령이라는 고개에 진을 쳤습니다. 조령은 험하고 높은 고개여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일본군이 오가는 모습을 보기도 쉽고 단 100명만 지켜도 1000명의 군사를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립의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곳에서 퇴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을 등지고 진을 치셔야 합니다. 하도 선명하고 기이한 꿈이라 신립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필시 귀신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수진이라. 그렇지. 탕금대에 진을 치면 우리 군대 뒤편으로는 물이 있어 더 갈 수가 없으니 죽을 힘을 다해 일본군과 싸워 잘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생각한 신립은 조령에서 내려와 탕금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탕금대는 너른 평지여서 일본군의 눈에 잘 띄었고 뒤에 강이 있으니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립의 군대가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신립의 군대는 몇백 명이었고 이들이 맞서 싸운 일본군은 몇천 명을 헤아렸습니다. 신립의 군대는 그곳에서 크게 패하여 몰살당하였고 신립은 그 일로 죄책감을 느껴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충주 지역에 가면 탕금대라는 지명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립은 실제로 임진왜란 때 싸웠던 장수였죠. 신립이 탕금대에 진을 치는 바람에 일본군에게 몰살당한 일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일인데요. 조령에 그냥 있었으면 크게 이겼을 싸움인데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임진왜란에서도 크게 패한 싸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귀신에 홀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런 이야기도 생겨난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구현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보아야 한다. 신립이 역사적으로 이룬 업적과는 상관없이 이 이야기에서는 자신이 처지만 생각하거나 자기 원칙만 내세우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함부로 외면하는 일은 정말 못난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님 싫어하다 망한 부자. 강원도 치악산 밑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집은 워낙 부자여서 친구도 많은 데다 강릉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여행객들이 지나가던 길에 하룻밤 머물다 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네 식구들은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늘 시달렸습니다. 아휴,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무엇하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있던 재산도 다 날리게 생겼어. 부자가 한탄하자 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여보. 어째 손님 맞이하느라 쉴 시간도 없네요. 그러자 아들 내외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제가 결혼도 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저를 찾아오는 손님까지 생겨서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손님, 저 손님, 친척들에다 치악산 구경을 왔다 가는 뜨내기 손님들까지 전부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자고 하니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며느리까지 거들면서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신세 한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스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사 이치를 잘 안다고 하니 혹시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스님에게도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은 세상 일을 잘 아신다면서요. 우리 집에 날마다 손님이 끊이지를 않아 식구들이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스님 역시도 평소에 이 집에 가끔 드나들면서 신세를 졌기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아, 그건 주인장께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다 이 집이 부잣집이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먼 데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집에는 손님도 찾아오고 또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서로 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스님은 정중하게 거절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절에 돌아가서 다른 스님들에게 산 아래 부잣집이 손님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참 난감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혹시 너무 매몰차게 거절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스님들도 그 집이 아직 자기 복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절에는 아직 정식 스님도 되지 못한 땡땡이 중이 하나 있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땡땡이 중은 스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라? 이거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 땡땡이 중은 그 길로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부잣집에서 시주를 받고 밥도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를 보아 부자에게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며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손님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게 걱정이군요. 별일 아닙니다. 마침 좋은 수가 있긴 합니다만. 부자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손님 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땡땡이 중은 일단 자신에게 100냥만 주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얼른 쌀을 팔아 100냥을 만들어 땡땡이 중에게 주었습니다. 이 집은 땅의 기운이 강하여 집의 왼쪽에는 청룡, 오른쪽에는 백호에 해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오지 않게 하려면 그 기운을 끊어야 합니다. 특히 왼쪽 자청룡에 해당하는 자리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부터 끊어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왼쪽 옆에 치악산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산줄기가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 언덕 한 곳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덕이 용이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니 그 머리를 잘라 버려야 사람이 모이는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얼른 일꾼들을 모아서 땡땡이 중이 알려준 자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이 중도 함께 일을 거들었는데 며칠 지나서는 다시 부자를 찾아가 돈 100냥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운을 끊어낼 때까지 파야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자는 손님 치레만 안 하게 해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자는 땡땡이 중에게 또 돈을 내주며
얼마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도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고기도 해다 주면서 도왔습니다. 땡땡이 중은 짐짓 땀 흘리는 척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속까지 싹 드러내야 부인 손에 물이 마를 텐데 어설프게 파놓으면 안 됩니다요. 부인과 며느리는 땡땡이 중이 돈이 더 필요한 모양이라고는 생각하고는 또 백냥을 더 구해주었습니다. 땡땡이 중은 부인과 며느리가 구해준 돈을 들고 좀 더 땅을 파는 척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사라져서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잣집에는 과연 손님이 끊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집안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더니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부잣집에서 돈을 300냥이나 빼앗아간 땡땡이 중 역시 금세 땅도 잃고 집도 잃더니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의 사생활을 지키며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음식을 나눠 먹기는커녕 옆집,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그런데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던 부잣집이 결국은 망한 것을 보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복작복작 살아가는 것이 복을 얻는 일이었나 봅니다. 효자가 된 외아들. 깊은 산골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한참 동안 아이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뒤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산골에서 살면서 적적했던 부부는 아이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아이는 잘 놀고 잘 먹고 건강한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밥을 먹고 난 부부는 무척 심심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니까 밭일을 일찍 마치고 돌아와 저녁밥도 일찍 먹습니다. 하지만 그냥 잠자리에 들기에는 밤이 너무 길었습니다. 부부는 얌전하게 잘 놀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아버지 수염을 한번 잡아드려라. 그러자 아이가 무릎걸음으로 가서 아버지 수염을 잡아 뽑았습니다. 아이고 재미있구나 재밌어. 아이고 귀여운 것. 아버지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재밌어 하다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머니 뺨을 한번 탁 때려줘라. 아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말도 참 잘 듣는다 귀여운 것. 부부는 번갈아 가면서 수염 잡아당겨라, 뺨을 때려라 하면서 깔깔거리며 재미나게 장난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한가로운 저녁 시간이 되면 이런 장난을 계속했습니다. 어느새 부부는 아이와 이렇게 장난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 점점 아이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장난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생각나면 아무 때나 가서 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느닷없이 어머니한테 가서 뺨을 때리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아이가 그저 예뻐서 하하호호 즐겁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아이는 자라서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제법 집안일을 도울 줄도 알고 산에서 나무도 해오는 어엿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온 아이는 곧장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수염을 힘껏 잡아 뽑았습니다. 아이고, 아이야. 그래, 다녀오셨는가? 아들은 이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 뺨을 세게 한 대 때렸습니다. 아야, 그래, 다녀오셨는가? 잠시 후에 아들은 친구네 집에 다녀오겠다며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수염을 또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고, 아야. 그래, 다녀오시게.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하며 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고, 아야. 그래, 다녀오시게. 부부는 얼얼한 턱과 뺨을 어루만지며 대문 밖으로 나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란 만큼 부부는 늙어 기운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아이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맞다 보니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제 힘까지 세진 아이에게 편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드님 이러셨는가 저러셨는가 하고 존대하면서 무서워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부터 이 집과 친하게 지내던 산 아랫마을 이생원이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부부는 이생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술상을 내온 후에 큰일이 났다고 하며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귀엽게만 여겼더니 이제는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뭐 조금만 틈이 나면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다 못해 온몸 여기저기를 두들겨 패대니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기가 찹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아버지 수염을 뽑고 제게는 뺨을 때리던 정도이던 것이 요새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마구 손찌검까지 하지 뭡니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하소연을 들은 이생원은 오늘 이 집 아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쩌려고 그러나 싶기도 했지만 하루라도 아들의 손찌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부부는 이생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씩 하고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말했습니다. 아드님, 이생원 어른이 아드님을 좀 데리고 가서 놀다 오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집에도 아들이 여럿 있으니 거기 가서 그 집 아들들하고 좀 놀다 오시지요. 아들은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반가워서 얼른 이생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생원은 산골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들과 한 방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함께 먹는데 이생원의 아들들은 밥 먹는 일보다 부모님 챙겨드리는 일로 더 바빠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돌나물이에요. 방금 뜯어온 거라 아주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어머니, 고기 산적 잡숴보세요. 알맞게 잘 구워졌네요. 아들들 모두 부모님을 하나하나 챙겨드렸습니다. 산골 아들은 멀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야, 이거 맛나다. 한번 먹어봐라. 혹시 국이 싱겁지는 않니? 이생원의 아들들은 산골 아들도 살갑게 챙겨주었습니다.
낮에는 다 함께 밖에 나가서 마을 구경을 하면서 한참 돌아다녔는데 마침 조기 장수가 지나갔습니다. 제일 크고 좋은 놈으로 하나 골라주세요. 이생원 아들들은 먼저 제일 크고 좋은 것을 고르더니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것을 또 하나 골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작은 것으로 몇 마리 더 골랐습니다. 저녁밥을 준비할 때가 되자 이생원의 아들들은 부엌에 가서 조기를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조기는 아버지를 드리고 그 다음 작은 것은 어머니에게 드린 후 나머지 작은 조기들을 전부 자기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상을 준비한 아들들은 밥상을 들고 이생원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생선이 좋아서 한 마리 샀습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을 살뜰하게 챙겨드리고는 자신들도 각자 수대로 조기를 한 마리씩 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밤이 되어 잘 시간이 되자 이생원의 아들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방이 따뜻한가요?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고 이불도 덮어드리면서 그렇게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산골 아들은 온종일 이생원 아들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가 평소에 부모에게 하던 행동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산골 아들은 아버지 방문을 열고 뜰 아래에서 고개 숙여 합장하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부는 그러는 아들을 보고 또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나 싶어 무서워졌습니다. 아드님, 그만두고 어서 들어오시오. 아들은 그래도 꼼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이생원이 우리 아들 버릇을 잘 가르쳤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일단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자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부부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생원님 댁에 가서 정말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 싶기도 했는데 부모를 때리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닌 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산골 아들은 어찌나 부모에게 잘하던지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산 덕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만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역시 기술이 필요하죠. 자식이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낼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내 부모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들여다보고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용이 못된 깡철이. 어느 바닷가 마을에 구렁이가 산다고 알려진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한 1000년쯤 오래오래 살다 보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고 합니다. 구렁이가 용으로 변신할 때는 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한답니다. 어느 날 큰 바위 밑에 살던 구렁이가 이제 막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한 여자가 외쳤습니다. 우와, 저기 용이 올라간다.
그러자 그 순간 구렁이는 용이 되려다 말고 깡처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경솔한 말 한마디에 구렁이는 아직도 용이 되지 못하고 그 바위 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바위 밑에서 안개가 퍼져나오면 반드시 비가 왔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옛날에 깊고 깊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중턱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대낮에 가도 구렁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 사람들은 그 산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해도 져서 이미 캄캄하게 어두운데 그 산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거기는 대낮에 가도 위험합니다. 구렁이인지 뭔지 정체도 모를 것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어찌 거길 이 어두운데 혼자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그네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하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나그네가 하도 괜찮다고 하니 그냥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산에 들어가서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우닥다닥 우닥다닥 소리를 내며 쾅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산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이 밤에 그곳을 갔으니 구렁이가 그 사람을 가만둘 리 없지. 지금 그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늘이 우는 소리를 내는 모양이다. 나그네가 소리 나는 쪽으로 둘러보니 집채만큼 커다란 구렁이가 용트림을 하며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고 넙죽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빌었답니다. 용님, 용이 되어 올라가소서. 용이 되어 저 하늘로 승천하소서. 나그네가 절을 하며 엎드려 빌었더니 구렁이는 몸을 몇 번 뒤튼 뒤 용이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구렁이는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겁을 집어먹고 놀라 자빠지거나 저기 용을 보라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승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그네가 진심으로 빌어준 덕에 용으로 인정받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 용은 나그네에게 복을 많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용이 보살펴준 덕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구렁이는 사람들한테 들키는 바람에 용이 되지 못했고 어떤 구렁이는 사람이 빌어준 덕에 용이 되었죠. 하지만 누가 뭐라든 자신이 스스로 용이 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었다면 구렁이는 용이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굳은 신념만 있다면 원하는 일을 이루는데 주변 환경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